1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한나란시에 돌아가셨을 때 나의 세상도 함께 멈췄다. 22살의 나이에 나는 이 거대하고 텅 빈 저택과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유산, 그리고 더 깊은 슬픔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나의 하루는 거실 호리의 괴종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작해서 그 소리와 함께 끝났다. 아침이면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토스트 한 조각을 씹었고, 저녁이면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자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다. 이 집의 모든 가구, 모든 장식품들은 부모님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나의 외로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차가운 유물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어린 나이에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행운아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이 화려한 감옥에 갇힌 길 잃은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거대한 저택에서 나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유일한 존재가 있었다. 바로 나에게 런이었다. 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온 도베르만이었다. 평생 사업에만 몰두하시던 아버지는 말년에 이르러서야 외로움을 느끼셨는지 늠름하고 위험 있는 이 계획에서 큰 위안을 얻으셨다. 런 역시 그런 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런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녀석은 그저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 엎드려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다. 나는 그런 녀석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같은 슬픔을 공유하고 같은 상실감을 겪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곁에 며칠 밤낮을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나의 슬픔을 털어놓았고 녀석은 그런 나의 손등을 묵묵히 핥아주었다. 나는 녀석을 위해 녀석이 겨우 입을 대는 닭 가슴살을 매일같이 삶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기나긴 애도의 터널을 함께 지나왔다. 런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이 텅 빈 집을 함께 지키는 동지였으며 나의 슬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영혼이었다. 나의 곁을 지켜주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나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주신 백 전무님이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장례 절차와 복잡한 상속 문제를 도맡아 처리해 주셨다.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들러 내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살폈다. 세리 아가씨,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회사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가 마음을 추스르실 때까지 이 백 전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윤 회장님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 그 혼란과 슬픔 속에서 그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든든한 보호자였다. 하지만 나의 유일한 가족인 런마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 듯했다. 아니, 싫어하는 것을 넘어 경계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하고 기묘한 현상이었다. 런은 평소에는 더없이 점잖고 조용한 개였다. 하지만 백 전무님이 우리 집에 오는 날이면 녀석은 언제나 다른 개가 되었다. 백 전무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 밑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런은 소리 없이 일어섰다. 그리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아주 낮은 목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듯한 경고음을 냈다. 그르르르, 그것은 맹수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다른 수컷을 향해 보내는 그런 종류의 소리였다. 그리고 녀석은 언제나 나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백 전무님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것처럼 나는 그럴 때마다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런 안 돼. 이리 와. 왜 그래? 정말 나는 녀석을 야단치고 녀석의 목줄을 잡아 내 뒤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백 전무님께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죄송해요. 전무님, 런이 요즘 좀 예민해서요. 낯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백 전무님은 언제나 인자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허허, 괜찮습니다, 아가씨. 녀석이 아주 충성심이 강하군요. 아가씨를 지키려는 모습이 아주 늠름합니다. 윤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개를 고르셨어. 그의 그 합리적인 설명에 나는 안도하며 나의 무례한 개를 대신해 더욱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 나는 그저 런이 아버지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낯선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진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런의 그 경고음의 진짜 의미를 의심해 보지 않았다. 녀석이 나만이 보지 못하는 백 전무님의 가면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온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 그리고 나의 막대한 유산과 함께 이 거대한 저택에 고립되어 있었다. 나의 곁에는 인자한 얼굴의 후견인과 충성스러운 모습의 경호견이 있었다. 나는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돌봐주는 백 전무님과 나의 현재를 지켜주는 런, 이 두 보호자가 있기에 나는 이 커다란 집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두 보호자 중 하나는 나의 생명을 노리는 악마였고 다른 하나는 그 악마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나의 유일한 안난추 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의 발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하루는 런과 함께 시작해서 런과 함께 끝났다. 우리는 함께 아침 햇살이 드는 정원을 산책했고 함께 텅 빈 식탁에서 각자의 식사를 했으며 함께 고요한 거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그리워했다. 녀석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이 거대한 저택을 채우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오후에는 백 전무님이 다녀가셨다. 그는 언제나처럼 나의 건강과 식사를 걱정했고 내가 서명해야 할 몇 가지 서류들을 가져왔다. 복잡한 상속세 문제와 회사 운영에 관한 보고서들. 나는 그가 내미는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그가 가리키는 곳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가 집에 들어설 때 런은 여느 때처럼 낮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나는 이제 익숙해진 그 상황에 민망한 미소를 지으며 녀석을 내 뒤로 물렸다. 런, 이놈 또 그러네. 죄송해요, 전무님. 허허, 괜찮다니까, 아가씨. 나를 아가씨를 위협하는 외부인으로 생각하는 게지. 아주 늠름한 경호원이야. 늠름해. 백 전무님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나는 그의 그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사와 죄책감을 느꼈다. 그가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우리 둘만의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부모님의 옛 사진첩을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 젊고 행복했던 부모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녁이 깊어지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2층의 침실로 향했다. 우리 집의 중앙 계단은 이 집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웅장했다.
윤기가 흐르는 짙은 색의 원목으로 만들어졌고 양쪽으로는 정교한 조각이 된 난간이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제는 내게 웅장함이 아닌 공허함과 위압감으로 다가왔다. 런은 언제나처럼 내 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나를 따르고 있었다. 녀석은 나의 그림자였다. 나는 두꺼운 벨벳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집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계단의 중간참에 걸린 부모님의 대형 초상화 앞에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림 속에서 두 분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향해 나직이 인사를 건넸다. 아빠, 엄마, 잘 자요. 그리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현기증을 느꼈는지, 혹은 슬리퍼가 계단 끝에 페르시안 카펫 가장자리에 걸렸는지, 내가 인지한 것은 오직 내 몸의 균형이 순식간에 앞으로 쏠리며 세상이 90도로 기울어지는 그 끔찍한 감각뿐이었다. 눈앞으로 뾰족하고 단단한 대리석 계단들이 나를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는 아귀처럼 다가왔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이대로 굴러떨어지면 나는 죽거나 최소한 전신 불수가 될 것이다.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 나는 나의 죽음을 예감했다. 바로 그때였다. 내 등 뒤에서 무언가 나를 낚아채는 폭력적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이 뒤쪽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나는 맹수가 먹잇감의 숨통을 끊을 때 내는 듯한 낮고 거친 그르르릉 소리를 들었다. 나는 계단참의 바닥 위로 정신없이 나뒹굴었다. 몇 초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런, 녀석이 나의 두꺼운 벨벳 가운의 등 부분을 강력한 턱으로 물고 있었다. 녀석은 네 발로 바닥에 발톱을 박은 채 내 몸무게가 아래로 쏠리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다. 녀석의 온몸은 끊어지기 직전의 밧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녀석이 내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직전 내 옷을 물어 나를 끌어낸 것이었다. 녀석이 나를 구한 것이다. 정신을 차린 내가 몸을 일으키자 녀석은 그제야 내 가운을 놓아주었다. 녀석의 입에서 노연한 가운에는 이빨 자국으로 인한 구멍이 선명하게 뚫려 있었다.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내게 다가와 내 얼굴을 미친 듯이 핥기 시작했다. 괜찮으냐고, 놀라지 않았느냐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온몸으로 자신의 걱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와락 눈물을 터뜨렸다.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이 말 못하는 짐승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런, 네가 날 살렸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그날 이후 녀석을 더 이상 그냥 런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는 녀석을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브루이즈 등에서는 희미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의문이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그 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계단 꼭대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발을 헛디뎠던 그 자리에 두꺼운 페르시안 카펫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카펫의 가장자리가 아주 교묘하게 살짝 접혀
위로 솟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집의 청소부는 어제 막 다녀갔다. 그녀는 결코 이렇게 카펫을 정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집에 왔던 유일한 외부인은 백 전무님뿐이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분은 나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인데 나는 그 불경한 생각을 애써 지웠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런의 반응이었다. 녀석의 반응은 너무나도 빨랐다. 단순히 내가 비명을 지르거나 넘어지기 시작한 후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내가 균형을 잃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이미 나를 구하기 위한 동작을 시작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곧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나는 내 옆에 앉아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런을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내가 알던 그저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내가 듣지 못하는 무언가를 듣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이 아름답고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나의 안전한 성이 아니었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음모의 공간이었다. 나를 아껴주던 후견인의 얼굴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그리고 나의 충성스러운 경호견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나의 수동적인 슬픔은 그날 밤으로 끝났다. 그 자리에 차가운 공포와 불타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집이, 이 모든 유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깨달았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이 차가운 벽이나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이 아이, 런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아내야만 했다. 런이 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를. 나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계단에서의 그날 밤 이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 거대하고 웅장한 저택은 더 이상 나의 안전한 보호막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모든 그림자 속에 미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할아버지의 낡은 괴종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마저. 이제는 나의 심장을 옥죄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나는 그날의 사고를 미친 사람처럼 머릿속으로 수없이 복기했다. 나는 정말 현기증을 느꼈던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카펫에 발이 걸렸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내가 다시 그 계단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나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페르시안 카펫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누군가 밤사이에 그것을 바로잡아 놓은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예민한 신경이 만들어낸 망상일까? 그 불확실성은 나를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와 런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했다. 나는 이제 녀석을 그저 슬픔을 함께 나누는 반려동물로 보지 않았다. 녀석은 나의 유일한 경호원이자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이 되었다. 나는 녀석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 모든 으르렁거림 속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위험의 신호를 읽어내려 애썼다. 녀석은 나의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림자처럼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나의 관찰은 집요해지기 시작했다. 나의 재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고독한 삶이 내게 선물한 날카로운 관찰력이었다. 나는 이제 백 전무님의 모든 방문을,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백 전무님이 다시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언제나처럼 집안의 모든 문단속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1층 서재의 창문. 내가 분명히 안에서 잠갔던 그 창문이 아주 살짝,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열려 있었다. 바람에 열린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교묘한 틈이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들어왔거나 안에서 밖으로 나간 흔적처럼 다음 날 나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런이 차에 타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불안한 낑낑거림과 함께 운전석 쪽 앞바퀴를 향해 지저댔다. 런, 왜 그래? 차 타기 싫어. 나는 녀석의 이상 행동에 허리를 굽혀 녀석이 짖던 곳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를 맡았다. 브레이크 오일 냄새와도 비슷했지만 무언가 더 인공적이고 낯선 냄새였다. 나는 그날 차를 몰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이나 나의 망상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신변에 명백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큰 결심을 하고 동네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차마 내 후견인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그저 집에 도둑이 들 뻔한 흔적이 있다고 간단하게 신고했을 뿐이다. 잠시 후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순경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저택과 그 안에 홀로 사는 젊은 여자를 보고 귀찮은 부잣집 아가씨의 과민 반응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의례적인 태도가 역력했다. 아가씨, 확실히 잠그신 거 맞으세요. 가끔 오래된 창문은 바람 때문에 저절로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는 집안을 대충 훑어보고는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지고 돌아가려 했다. 나는 좌절감과 함께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모멸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백 전무님이었다. 그는 나를 걱정해서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었다. 어이쿠, 경찰관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세리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는 특유의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로 걱정스럽게 물었다. 백 전무님이 거실 안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그때까지 내 옆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런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다. 녀석의 반응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낯선 사람의 존재가 녀석의 보호 본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녀석은 내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 머리를 낮추고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 백 전무님을 향해 지옥의 소리 같은 깊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상대의 목을 물어뜯을 기세의 명백한 공격 태세였다. 나는 당황해서 녀석을 말리려 했다. 하지만 김진우 순경이 손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그의 얼굴에서 지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의 눈은 나와 백 전무님이 아닌 런의 모든 움직임에 날카롭게 고정되어 있었다. 가만히 계세요. 아가씨. 그가 나지기 말했다. 제가 경찰견 훈련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건 단순한 텃세가 아닙니다. 저건 훈련된 경호견이 명백한 위협 대상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완벽한 방어 및 공격 준비 자세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백 전무님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짐짓 너터루슴을 터뜨렸다. 허허, 이놈. 아주 충성심이 대단하구만. 나를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안아보네.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진우 순경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백 전무님을 그리고 나와 런을 아주 의미심장한 눈으로 번갈아 본 뒤 내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아가씨, 혹시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이 번호로 직접 연락 주십시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나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아군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얻게 된 것이다. 백 전무님은 자신의 연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곧바로 다음 단계의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나의 가족을 나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이모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모님의 목소리는 나를 책망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방금 백 전무님한테서 전화 왔었다. 네가 요즘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서 잊지도 않은 도둑 망상에 시달리고 심지어 나 아빠가 남기신 충직한 객까지 그분한테 덤비도록 만들었다면서 그분이 내 부모님 돌아가시고 너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데 네가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어. 이모는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백 전무님은 이미 나를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배은망덕한 상속녀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세상 모두가, 심지어 나의 가족마저도 그의 거짓말을 믿게 될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곁에 든든하게 앉아있는 런을 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김진우 순경의 명함을 보았다. 백 전무님은 나의 가족을, 나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외롭고 정신 나간 상속녀로 보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사람, 그리고 단 한 마리의 개가 그의 가면 너머를 보았다.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나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한편의 첩보 영화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집안을 배회하는 외로운 상속녀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집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나의 후견인이라는 가장 가까운 적을 상대로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한 아마추어 탐정이었다. 나는 김진우 순경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를 우리 집으로 부르는 것은 백전무의 의심을 살 수 있었다. 우리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낡고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그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계단에서의 추락, 내 차의 브레이크에서 났던 이상한 냄새, 그리고 런이 유독 백 전무님에게만 보이는 그 기묘한 적대감까지. 김순경은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의심하거나 나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메모했다. 세리 씨, 말씀하신 모든 정황이 분명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 전무님은 이 지역의 유지이자 돌아가신 아버님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분입니다. 그분을 상대로 어떤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심증이 아닌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제가 일단 비공식적으로 제 선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세리 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리 씨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상대는 아주 위험한 인물일 테니까요. 우리의 위태로운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백 전무님이 관리하고 있는 나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매달 내게 간단한 보고서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요약본일 뿐 상세한 거래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김순경의 조언에 따라 나는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나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다. 나는 은행과 증권회사에 아버지의 사업을 직접 배우고 싶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대며 지난 1년간의 모든 상세 거래 내역을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나의 이 행동은 즉시 백 전무님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그날 저녁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세리 아가씨,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까? 제가 혹시 아가씨의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이라도 했는지요? 그렇다면 정말 서운합니다. 그는 상처받은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 완벽한 연기에 속으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나 역시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다. 아, 아니에요. 전무님, 오해예요. 제가 언제까지고 전무님께 의지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제 저도 성인이니 조금씩 제 힘으로 아빠의 유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그랬어요.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나의 순진한 대답에 그는 의심을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가운 경계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며칠 후 은행과 증권회사로부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거래 내역서가 도착했다. 나는 그 서류 더미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복잡한 숫자와 전문 용어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김순경이 사복 차림으로 비번이라며 우리 집을 찾아왔다. 우리는 늦은 밤까지 함께 서류 더미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이것 보세요. 세리 씨, 김순경이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매달 거의 일정한 금액이 알파 컨설팅이라는 낯선 이름의 회사로 빠져나가고 있는 기록이었다. 그 금액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지난 1년간 꾸준히 거의 20번 가까이 이체되어 있었다. 알파 컨설팅 들어본 적 없는 회사인데요. 제가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김순경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조회하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하군요. 주소지는 그냥 우편 사수함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아무런 실제 활동 내역이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백 전무님이 아가씨의 돈을 이쪽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다. 나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가 나를 위해주는 척하며 뒤로는 나의 유산을 좀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백 전무님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이제 나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의 유일한 혈육인 이모님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이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나를 다그치기 시작했다. 세리야, 너 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니? 방금 백 전무님이랑 통화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네가 그분을 범죄자 취급하고 뒤에서 몰래 재산을 조사하고 다닌다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내 부모님 돌아가시고 슬픔에 빠진 너를 지난 1년간 누가 자기 딸처럼 돌봐주셨는데 너는 은혜도 모르는 아이니 나는 무언가 해명하려 했지만 이모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백 전무님 말씀이 네가 부모님 잃은 충격으로 요즘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시더구나. 잊지도 않은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심지어 나 아빠가 남기신 그 사나운 개까지 시켜서 그분을 위협한다면서 세리야, 너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백 전무님은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배은망덕한 상속녀로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나를 고립시키고 나의 모든 주장을 망상으로 치부해버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나는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아 깊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나는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슬픔이 만들어낸 거대한 망상은 아닐까?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런이 나에게 다가왔다. 녀석은 내 무릎 위로 자신의 커다랗고 묵직한 머리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를 깊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녀석의 따뜻한 청아, 조용한 숨소리, 그 안에는 당신이 옳아요. 절대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듯한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녀석을, 나의 생명의 은인을 믿어야만 했다. 나는 녀석의 충성스러운 눈빛 속에서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얻었다. 나는 무언가 다른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돈 문제가 전부가 아닐 것이다.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횡령 때문만은 아닐 터였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이번에는 새로운 의심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책장에 꽂힌 수백 권의 책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그러다 아버지가 즐겨 읽으시던 낡은 기업법 관련 서적 한 권 속에서 무언가 낯선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을 느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 안쪽을 교묘하게 파내어 만든 작은 비밀 공간.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USB 메모리 스틱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나의 노트북에 꽂았다. 하지만 USB는 비밀번호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나는 곧바로 김진우 순경에게 연락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발견한 모든 것, 즉 횡령의 증거와 이모와의 다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밀 USB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김순경님, 도와주세요. 이것 좀 열어볼 수 없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그의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리 씨, 조심하십시오. 이건 이제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일단 그 USB 제가 가져가서 사이버 수사대에 있는 제 친구 놈에게 한번 비공식적으로 부탁해 보겠습니다. 나는 USB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직감했다. 나는 그저 돈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바액 전무님은 나의 유산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저 작은 USB 안에 어쩌면 그 모든 이유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싸움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었다. 김진우 순경에게 USB를 넘기고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거대한 저택 안에 갇힌 채 보이지 않는 적의 압박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백 전무님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다. 그는 이제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후견인의 얼굴 뒤에 나의 정신 상태를 교묘하게 떠보는 신문관의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아가씨,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악몽을 꾸지는 않고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던데.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저에게는 다 털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의 모든 질문은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속녀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순진하고 슬픔에 잠긴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아니에요, 전무님. 그냥 아직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서요. 이모님의 전화는 이제 압박을 넘어선 집착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백 전무님이 추천한 아주 용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보라고 종용했다. 세리야, 이모 말 좀 들어. 백 전무님이 너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데 그냥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니? 이모는 네가 정말 걱정돼서 그래. 나는 이모님의 그 걱정이 사실은 백 전무님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는 나의 유일한 혈육마저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김순경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는 지난번과 같은 한적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굳어 있었다. 세리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내 앞에 내가 넘겨주었던 그 작은 USB를 내려놓았다. 제 친구 놈이 밤을 새워서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복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게 새로운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복원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세리 씨 혼자서 아주 조용한 곳에서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신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나의 노트북에 그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몇 개의 암호화된 문서 파일이 나타났다. 나는 그중 가장 오래된 날짜의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회사의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비밀리에 작성해온 한 편의 일기장이자 고발장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자신의 평생의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백전무가 지난 10년간 회사의 공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 그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고 회사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채 파산 직전의 상태였다. 아버지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부림쳤다. 그는 백전무를 찾아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백전무는 비웃으며 그의 요구를 묵살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작성되어 있었다. 백상진 그놈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덮어주는 대가로 회사 경영권을 모두 자신에게 넘기라고 협박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에게 말했다. 형님은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이 세상은 형님처럼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그의 눈에서 나는 진짜 악마를 보았다. 나는 내일 검찰에 이 모든 사실을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부디 나의 아내와 나의 딸 세리를 신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의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폭로될 위기에 처한 백전무가 저지른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유일한 상속녀인 나마저 처리하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한 범죄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계단에서의 추락, 내 차의 브레이크, 그 모든 것이 그의 살인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나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에 휩싸였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목을 조르고 내 부모님의 복수를 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김순경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세리 씨, 파일은 확인하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한 건데 백전무가
세리 씨에 대한 정신감정 및 금치산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세리 씨, 이모님의 동의서까지 첨부해서요. 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세리 씨를 슬픔으로 인해 정신이 불안정해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매수한 의사의 소견서와 이모님의 증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세리 씨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받으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합법적으로 세리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모든 재산을 가로챌 수 있게 됩니다. 심리는 바로 다음 주에 열립니다. 일주일, 나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일주일 안에 내가 그의 살인 의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하게 될 터였다. 나는 김순경과 함께 마지막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횡령의 증거나 아버지의 일기장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전무가 지금 현재 나를 해치려 하고 있다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나의 머릿속에 하나의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에 질린 목소리를 연기했다. 이모 말이 맞았어요. 제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섭고 불안하고 백 전무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모, 백 전무님이랑 다 같이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나의 완벽한 연기에 이모님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정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모레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하자고 백 전무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얼굴에서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내 옆을 지키는 런을 보았다. 런, 이제 마지막 싸움이야. 백 전무님, 당신은 이 집에서 나를 몰아내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죠. 이제 제가 당신을 바로 이 집으로, 나의 무대 위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연극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연극의 마지막은 제가 직접 쓸 겁니다. 이틀 후 저녁, 우리 집 거실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나는 미리 향을 피워 집안을 차분한 백단향으로 채웠다. 나는 테이블 위에 이모님이 좋아하시는 따뜻한 대추차와 백 전무님이 즐겨 드시는 고급스러운 양과를 준비했다. 모든 것은 곧 시작될 연극을 위한 완벽한 무대 장치였다. 나의 역할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겁에 질린 어린 상속녀였다. 내 옆에는 나의 유일한 아군인 런이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고 침착하게 엎드려 있었다. 녀석은 곧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했다. 예정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다. 이모님과 백 전무님이었다. 이모님의 얼굴에는 나를 꾸짖으려는 단호함과 나를 걱정하는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백 전무님,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계획이 마침내 성공할 것이라는 만족감과 나를 향한 인자한 동정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정말이지 뛰어난 배우였다. 세리야, 이리 와서 앉아보렴. 이모님이 나를 소파로 이끌었다. 우리는 삼각형 구도로 마주 앉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세리야,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건 너를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를 돕기 위해서란다. 이모님이 입을 열었다. 너도 이제 인정해야 해. 네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걸
백 전무님 말씀이 네가 그분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시더구나. 이모는 네가 너무 걱정돼. 이모님의 말이 끝나자 백 전무님이 아주 부드럽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어받았다. 세리 아가씨,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아버지, 윤 회장님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 악역을 맡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가씨는 지금 부모님을 잃은 큰 충격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가씨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는 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과 나의 신병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법적 후견인인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였다. 그리고 아가씨의 안정을 위해 경치 좋고 조용한 요양시설을 하나 알아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면서 치료를 받으면 금방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양시설, 그것이 그가 말하는 정신병원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서류에 내 서명을 받고 나를 합법적으로 세상과 격리시킨 뒤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할 계획이었다. 이모님은 그의 그럴듯한 설명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했다. 그래, 세리야, 다 널 위한 거야. 백 전무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 어서 서명하렴.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가여운 어린 양처럼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나는 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나의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진짜 같은 아주 서러운 눈물이었다. 네, 맞아요. 제가 이상해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사실은 요즘 계속 악몽을 꿔요. 무서운 꿈들을요. 제가 정말 미친 건지 아니면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너무 헷갈려요. 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그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다. 제가 그 꿈들을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려고 녹화해뒀어요. 혹시 전무님이랑 이모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게 그냥 꿈인지 아닌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그들에게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리모컨을 들어 거실에 대형 TV를 켰다. 이것은 나의 비디오 일기였다. 그리고 나의 방역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김순경과 내가 계단 꼭대기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이었다. 화면에는 내가 계단에서 구르던 그날 밤에 바로 그 시간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백 전무님이 거실을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 꼭대기로 올라와 자신의 구둣발로 페르시안 카펫의 가장자리를 교묘하게 접어놓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이모님의 얼굴이 혼란으로 굳어졌다. 백 전무님의 인자했던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졌다. 이게 뭐냐? 세리야,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임상심리학자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차고에서 꾸었던 꿈이에요.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차고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백 전무님은 검은 장갑을 낀 채 내 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근처에서 작은 병에 든 액체를 브레이크 호스 근처에 뿌리고 있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의해 명백하게 찍혀 있었다.
어머나 이모님이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백 전무님을 쳐다보았다.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백 전무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버지 같던 얼굴이 순식간에 궁지에 몰린 흉악한 짐승의 얼굴로 변했다. 이 어린 년이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테이블을 넘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집에는 나를 지키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가 나를 덮치기 직전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던 런이 번개처럼 튀어 올랐다. 녀석의 움직임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고 위력적이었다. 녀석은 짖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백 전무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컥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나가떨어졌다. 런은 넘어진 그의 위에 올라타 목덜미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지옥의 소리 같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녀석은 자신의 주인을 해치려 한 적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신호로 현관문과 정원 쪽에 유리문이 동시에 부서지며 김진우 순경과 그의 동료 경찰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이모님은 소파 위에서 실신한 듯 쓰러져 있었고 백전무는 레온의 아래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으며 경찰들은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했다. 김순경은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한번 잡아주었다. 괜찮으십니까? 세리 씨, 그는 내 옆에서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있는 런을 보며 전문가적인 존중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훌륭한 파트너를 두셨군요.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며 백전무는 나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교활한 년. 나는 그런 그를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나는 내 집에서, 내 세상에서 나를 지워버리려 했던 악마를 마침내 내 손으로 심판했다. 이모님은 경찰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넋이 나간 얼굴로 내게 계속해서 사과했다. 세리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모가 정말 몰랐어.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의 완벽한 연기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경찰들이 모두 떠나고 엉망이 된 것이라는 나와 런만이 남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런의 목을 끌어안았다. 나의 두려움과 분노와 안도감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백 전무님은 나를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집에는 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슬픔을 나눠 가진, 나의 목숨을 구해준,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기사, 런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성을 되찾았다. 백전무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후 나의 거대한 저택에는 아주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이모님은 소파 위에서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충격에 넋을 잃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김진우 순경과 그의 동료들은 현장 조사를 하고 나의 공식적인 진술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살인미수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거대 횡령 사건의 고발인이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일, 내가 느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김순경은 나의 진술을 듣는 내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를 향한 동정이 아닌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친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리 씨,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입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런의 등을 쓰다듬었다. 런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백전무의 범죄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의 모든 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아버지와 동업하던 시절부터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공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해왔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서는 나의 재산을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사용해왔다. 그가 내게 상속세와 회사 관리비 명목으로 서명을 받아간 수많은 서류들은 사실 나의 재산을 그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기 위한 위조 문서였다. 그의 완벽했던 선량한 후견인이라는 가면 뒤에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악마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살인 미수, 횡령, 사기,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회적 명성과 부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할 터였다. 그의 몰락과 함께 나를 짓누르던 또 다른 오해의 벽도 무너져 내렸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모님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세리야, 이모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악마의 편에 서서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니. 질투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이모를 제발 용서하지 말아다오. 나는 그런 이모님을 일으켜 세워 말없이 안아주었다.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백전무의 완벽한 연기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의 유일한 혈육인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그 눈물과 용서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진실한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재건되고 있었다. 이모님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나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의 온기와도 같은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회사 SR 이노베이션이었다. 백전무의 횡령으로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의 상태였다. 이사회의 임원들은 대부분 백전무가 심어놓은 그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속녀인 내게 떠넘기려 했다. 그들은 내가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아이이므로 결국에는 헐값의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그곳은 나에게 또 다른 전쟁터였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늙고 노회한 이사들이 나를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가 울며불며 자비를 구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사를 넘길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윤세리가 아니었다. 나는 지난 몇 주간 김순경이 소개해준 유능한 변호사와 회계사팀과 함께 밤을 새워 회사의 모든 재무제표와 프로젝트 보고서를 분석하고 연구했다. 나는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자 리더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다. 나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비극이나 백전무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나의 아버지가 생전에 꿈꾸었던 이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백 전무가 망쳐놓은 이 회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지에 대한 나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나는 그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회사의 잠재적 가치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업 방향을 한치의 막힘도 없이 설명해 나갔다. 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나를 무시하던 그들의 눈빛이 놀라움과 경외로 바뀌어가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리고 미숙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준비된 리더였다. 그들은 결국 나의 구조 조정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SR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저녁, 김진우 순경이 사복 차림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경찰관으로서가 아닌 친구로서 온 것이었다. 그는 내게 회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제 정말 세리 씨를 지켜줄 필요가 없겠군요. 오히려 제가 보호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회장님, 그의 농담에 나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음을 터뜨렸다. 진우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의 관계는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섣부르지만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진 따뜻하고 희망적인 관계였다. 그가 돌아가고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더 이상 슬픈 추억의 공간이 아닌 이제는 나의 공식적인 집무실이 되어 있었다. 나는 육중한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회사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런은 내 발치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괴종시계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게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창밖의 정원을 보았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집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이 거대한 집과 회사는 한때 나를 가두는 감옥이자 나를 위협하는 덫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나의 새로운 왕국이다.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상속녀가 아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내 손으로 직접 지키고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나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은, 그리고 나의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대한 저택 안에 홀로 갇혀 슬픔과 공포에 잠식당하던 유약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나는 SR 이노베이션의 회장이자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가는 리더 윤세리가 되어 있었다. 나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집안의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런과 함께 일은 아침의 정원을 달렸고 회사로 출근해 수많은 직원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바쁜 하루를 보냈다. 처음에는 나를 의심하고 무시했던 늙은 이사들은 이제 나의 모든 결정에 존중과 신뢰를 보냈다. 나는 백 전무가 남긴 부패의 고리들을 모두 끊어냈고 아버지가 생전에 꿈꾸셨던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회사의 창립 이념을 다시 세웠다. 우리의 회사는 그의 비리 때문에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에서 이제는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나의 저택 역시 더 이상
외로운 감옥이 아니었다. 주말이면 이모님과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웃음꽃을 피웠고, 가끔은 김진우 순경이 친구로서 집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은 마침내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되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모든 행운과 새로운 삶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런,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다른 약한 존재들, 그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나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나는 내가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을 더 큰 선의를 위한 씨앗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무력했었는지를, 그리고 런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었는지를 기억했다. 그리고 나처럼 세상의 위협 앞에 홀로 서 있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혼자 사는 노인들,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여성들, 학대받는 가정의 아이들, 만약 그들의 곁에도 런과 같은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면 나는 나의 개인 자산과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재단의 이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재단법인 레온이라고 지었다. 레온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첫째, 전국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도베르만이나 셰퍼드처럼 크고 강하다는 이유로 입양이 잘 되지 않는 대형견들을 구조한다. 둘째, 그 아이들을 전문적인 훈련시설에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사람을 지키고 위로하며 교감할 수 있는 반려경호견으로 훈련시킨다. 셋째, 그렇게 훈련된 아이들을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체의 비용 없이 평생의 가족으로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은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나의 가장 진심 어린 프로젝트였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국내 최고의 동물 훈련사들과 행동교정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김진우 순경은 재단의 자문위원으로서 경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우리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아주었다. 그리고 나의 이모님은 이제 재단의 가장 열정적인 자원봉사자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의 준비 끝에 재단의 첫 번째 트레이닝 센터가 문을 여는 날이 왔다. 서울 근교의 넓고 푸른 부지 위에 내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최첨단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탄생했다. 개관식 날, 센터의 넓은 잔디밭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 김진우 순경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와 우리의 첫 번째 반려경호견들을 입양하게 될 가족들. 나는 그날의 주인공인 런과 함께 무대 위에 섰다. 녀석의 목에는 내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재단의 로고가 새겨진 멋진 인식표가 걸려 있었다. 녀석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나의 곁을 늠름하게 지키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비극을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어 들려주었다. 한 마리의 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었는지에 대해. 연설의 마지막,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런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무대 위에 무릎을 꿇고 녀석과 눈을 맞추었다. 내 목소리는 녀석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로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CEO, 강한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려 할 때 저를 뒤에서 물어 끌어내 주었던 존재. 제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저를 지켜주었던 존재. 제게 용기와 충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존재.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재단의 진정한 설립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생명의 은인 런에게요. 나는 그 자리에서 런의 목을 끌어안았다. 녀석은 내 얼굴을 핥아주었다. 그 순간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향해 뜨거운 기립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가장 위대한 교감을 향한 진심 어린 찬사였다. 개관식이 끝나고 나는 재단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을 만났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새로운 shepherd 파트너의 등을 쓰다듬으며 이제는 밤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다. 한 젊은 싱글맘은 자신의 아이와 즐겁게 장난치는 새로운 리트리버를 보며 우리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가족을 잃었지만 이제는 이 재단을 통해 수백, 수천 개의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사랑과 보호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런과 함께 센터의 가장 높은 언덕에 앉아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삶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슬픔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되었다. 나는 내 옆에 앉은 나의 영웅, 나의 안한, 나의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만개하고 있었다.